네, 경기 침체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국 금융위기 우려부터 말씀을 좀 여쭐게요. 간밤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지금 저희 촬영일이 26일인데 25일 기준으로 현지 시간이죠. 그 실리콘밸리 은행 다음으로 파산할 다음 타자로 우려가 됐던 은행인데 진짜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예금 잔액을 밝혔는데 4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뱅크런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탓에 25일 미국 증시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예,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결국 은행 뱅크런이라는 게 한번 나면 그걸 당장 진정시키는 데는 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걸 보여준 실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돈이 빠져나가면서 실적이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지면서 다시 이게 사람들의 불안감을 촉발시키는 연쇄적인 악순환들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예금자 보험 한도 내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25만 불 이상의 고액 예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은행이 어려워지는 순간 자신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공포들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뱅크런 한번 발생하면 그 은행이 제대로 살아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결국 거대 은행이 합병되거나 아니면 뭐 정말 극단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법이지만 문제는 이제 이럴 때는 또 내부자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은행이 사실 독자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은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실적을 보면서 다른 곳으로도 또 전염될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우리 생각해보면 당시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게 지금은 이제 온라인 뱅킹, 인터넷 뱅킹이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돈을 금방금방 이렇게 창구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파산도 그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그렇고 보면 조금 위기가 불거진다 싶으면 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태들이 굉장히 빠르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 미국의 그 금융위기 2008년도 리먼 사태 우리가 좀 악몽처럼 기억이 나는데 그런 수준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배제할 수는 없는데 0은 아니죠. 0은 아닌데 매우 낮다라고는 생각돼요. 이게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문제가 됐던 데가 리만인데 리만은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한 뱅크런이니까 금융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 금융기관들끼리 협조가 필요했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금융기관들의 협조가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어디까지 터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무도 리만을 인수하려 들지 않았고 그게 이제 연쇄적인 은행 위기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가 각종 여러 은행들 손실의 대부분은 보유평가 손이거든요. 채권의 보유평가 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금리 떨어지면 다 해결될 문제죠.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상품의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연준이 만약 하나 정말 금융시장에 정말 충격이 온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면 사실 채권 평가손들이 순식간에 다시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일단 덜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에 비해서 최근에 은행의 감독 규정이나 상태가 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라고 부르는 SIB 이야기인데요.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4대 금융지주랑 농협까지 해서 5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더 강화해요. 그러니까 1%포인트 더 쌓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제가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파산 이야기가 막 돌았던 도이체뱅크만 하더라도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까지 갔냐면 13% 정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보통주 자기 자본 비율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다면 당신의 미천을 보강해라 이거죠. 그래서 100조를 빌려주고 싶다면 10조 이상 갖고 있어라 그러는데 지금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는 13조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은행의 미천이 엄청나게 단단하죠. 그리고 미국에 한 20개 정도 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 대부분 보니까 역시 13% 이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돈을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대출도 잘 해주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행들이 옛날에 비해서 몸을 엄청 사리는 상황이에요. 몸을 많이 사리고 자기 자본을 두둑하게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뱅크런 사태에서 JP모건 같은 은행들은 오히려 큰 돈 벌었잖아요. 결국 빈익빈 부익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3,700개 정도 되는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 중에서 사이즈가 커지면서 점점 규제의 어떤 대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 은행들, 그런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왕에 우리 규제를 받게 된다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중소은행들 합병해서 우리 한번 대응하자. 아마 이런 역사적인 M&A 붐이 이제 시작되지, 이게 연쇄적인 은행 위기로 간다고 말하기는 이 두 가지 이유로 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 가능성은 상당수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경기 침체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부인을 했던 그 연준마저도 지난달 FOMC 의사록 회의 공개된 거 보니까 경기 침체를 언급할 정도로 이제 사실상 경기 침체는 이제 공식화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시는 반대로 근데 그 경기 침체 분위기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올랐어요. 코스피 지수만 해도 연초에 2100선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2500선. 지금 촬영일 기준 25일 전일이니까 25일 날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올랐죠. 600선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800선을 회복하고 900선도 잠깐 찍었었죠. 주가는 왜 오른다고 봐야 됩니까? 금융장세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크지 않나. 금융장세. 예, 그러니까 경기는 정말 지금 더 나쁜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것에 대응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그런 기대로 시장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세를 저희들이 이제 금융장세라고 부르는데, 금융장세라는 것은 결국 이 정도의 경기 하강을 내버려 두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또 인하로 돌아설 거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되며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시장금리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시 부각되는 이런 선순환을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수도꼭지를 지금 열 분위기니까 이제 돈이 다시 유동성이 넘쳐 흐르면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갈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거기다가 이제 저가 매수도 너무 싸니까, 이제 우리나라 2100선이었을 때가 PBR,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거의 한 주가가 80% 수준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청산 가치에 비해서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한 20% 할인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니까 너무 싸다라는 게 또 있었고, 여기에 레버리지 청산 속에서 돈 빌려서 주식에 좀 투자를 하다가 이 주가 좀 빠지면 바로 반대 매매 들어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옥석 구분 없이 또 빠진 면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실적이 가장 좋고 이익 전망도 좋은 자동차 회사들 주가조차 작년 연말에 급락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도 작년 연말에 많은 조정이 있었던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외부적 충격 그리고 공포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시기에는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도 함께 빠졌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라든가 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은 그래도 미래 전망이 밝지 않냐 생각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도 컸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2500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지금 퍼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가 수익비율 기준으로 13배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괜찮은 건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높은 수준 아닌가요? 예, 높습니다. 10배가 우리나라 역사적 평균이니까요. 네. 네, 근데 불황의 퍼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일단 망가져 있으니까, 주가 빠진 것보다 기업 실적이 더 많이 빠지면 PER은 올라간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약세 구간에 있을 때는 PER 갖고 주식시장을 밸류에이션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기본적으로 저퍼에 팔고 고퍼에 사야 되는 시장입니다. 되게 투자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처럼 PER이 10배 미만, 주가가 3천 가도 10배 막 그럴 때는 팔아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주가가 2,500인데도 PER 13배, 14배 된다 그러면 이때는 사야 되는, 투자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청산가치 수준에서 주가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적만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반도체 SK도 그렇고요. 그 반도체 실적이 이렇게 많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PER이 좀 높아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을 것 적자 같아요. 안 나는 게 다행인 상황인데 PER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지금은. 그렇죠. 네.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온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인데 지수는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주식 같은 자산의 경우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좀 우려가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직 반등이 오지도 않았으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국 주식에만 올인하지 말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한국 주식이 오르기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졌을 때 레버리지 청산이 충분히 돼 있고 더 나가서 미래 이익 성장이 아주 개선돼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떨어질 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뭐 최근 발표된 미국의 구글 같은 실적들 보면 이 불황에서도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이익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마저 떨어지면 그런 기업들 좋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는가? 안타깝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순환 기업입니다. 경기 민감주예요. 시크릿컬 예, 기업들이 2차 많잖아요. 전지든 뭐 네. 반도체든 시장 자체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성장이 정체될 때 가격이나 압력이 엄청나게 큰 산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인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고 수출이 잘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수출 증가율들이 다들 급락하는 시기에는 미래 성장 전망 밝다고 해서 바로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좋고 다른 나라도 시장도 좋을 수 있다. 즉 지금 시장이 되게 많이 빠져서 회복이 되고 정말 금융정세가 출현한다고 생각되면 제발 좀 달러를 비롯한 선진국 자산에 좀 분산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전제를 달았던 게 우리가 금융정세에 대한 기대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채권이 지금 제일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즉 한국은행이든 연준이든 금리를 언제 인하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시장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금리 떨어지고 있을 때 좋은 건 채권이에요. 그렇다면 채권에도 좀 분산해서 투자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럴 때는 장기채,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장기채들은 성과가 더 개선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실제로 지난 2022년 한 10월 정도에 만일 미국의 30년물 채권에 투자하는 TLT 같은 ETF를 샀다면 환효과를 배제하고 보면 한 20% 이상 성과가 났거든요. 어쩌면 주식보다 더 성과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참가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주식만 그렇게 애달게 좋아하지 말자. 자신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 주식 그렇게 애정을 줄 만큼 매력적인 자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을 함께 분산 투자하고 채권도 이럴 때는 상당히 투자가 매력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불황기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금리가 떨어질 때 더 가격 상승 폭이 높은 것은 만기가 긴 30년물, 뭐 20년물, 또 우리나라는 뭐 10년물이 거래가 많으니까 10년물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게 그 채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ETF에 투자하는 거 말고 실제로 그냥 채권을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 매수는 뭐 그렇다 치고 그 자유롭게 또 팔고 매매가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유동성이 충분히 되나요? 그거는 이제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ETF 투자를 추천하는 거고요. 증권사에서 소액 채권들을 잘 파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그 채권들 상당수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매각하기 어려워서 여기까지 온 채권들이 많다. 신용물이 좀 많죠. 그러니까 채권 등급에 뭐 그렇게 AAA 이런 채권들은 어렵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두 번째가 매매에 있어서 수수료도 꽤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ETF 사면 된다. 회사채 사고 싶다면 우량 회사채 ETF들 사시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소액 채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